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의 문정국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출생과 고령화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거대한 인구 변화가 우리의 어떤 사회,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을 바꿔 나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떤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도시와 건축, 그 다음에 공간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떤 그런 공간적인 어떤 그런 과제와 그다음에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어떤 혁신 전략을 갖춰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현재 제가 이제 집필하고 있는 인구 변화가 그리는 공간의 미래 지도라는 저술의 어떤 내용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챕터는 다 합해서 한 7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인구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구론에 대한 어떤 역사와 인구론이 사실 시작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180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조금 안이하게 이런 인구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 전반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와 같은 인구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회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는 그런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어떤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어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인구 변화가 바꾸는 사회의 어떤 그 사회와 어떤 그런 사회를 수용하는 입장에 서 있는 어떤 공간의 어떤 혁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본문에서는 기대 수명의 어떤 차이가 사실은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또한 어떤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공간의 어떤 변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사실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의 어떤 청년 세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년 세대라기보다도 이제 지금 현재 막 태어나고 있는 현재 어떤 신생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라서 청년의 어떤 부양 부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그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난 그 현상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주된 원인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산업 지도가 3차 산업혁명으로부터 크게 바뀌고 있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공간을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일곱 번째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러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족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는 체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가족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1은 이제 인구론의 역사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인구론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 부분에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근대 인구학 이론들이 예측해온 인구 변화의 어떤 그런 흐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제 공간 수요의 어떤 그런 전환기 이런 것들을 좀 더 거시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18세기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도시화로 이제 인구가 급격히 이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농업 기술이 좀 발전을 하게 됐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전에 굉장히 모자르던 그런 농업 생산량들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됐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인클로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영국에서 이렇게 소유권,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지주하고 그다음에 소작농들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투명했어요. 불투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의 경계가 일단은 이제 명확하지 않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소작민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부가가치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인클로저라고 하는 이제 말뚝을 받고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어떤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잉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제 잃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론가 가서 사실은 다시 일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속히 도시화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농업 생산을 종사하던 그런 소작인들이 다 도시로, 특히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공업도시, 어떤 뭐 이런 맨체스터라든지 뭐 버밍엄 이런 도시들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혁명에 따라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도시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근거가 지금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부터, 서울에 이제 탄생했던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면 이 당시에 어떤 그런 문헌 같은 거나 아니면 사진 자료를 보면은 방 하나에 정말 일가족이 다 살고 있는, 10명 넘는 사람들이 방 하나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노동자들이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원페니 하우스, 투페니 하우스, 포페니 하우스 해가지고 이건 뭐 도저히 어떤 그 거주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떤 그 휴식이죠. 잠을 청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보면은 부가 증가를 했죠. 왜냐면 어떤 농업 생산력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물건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사람들은 사실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좋아지진 않고 오히려 불참해지는, 즉 이것은 결국은 공간과 인구의 어떤 이 언밸런스, 즉 불균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많은 인구학자들이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언밸런스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적정한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회 변혁에 의해서 그 도시의 인구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줄어든다든지, 이런 과정이 겪게 되면은, 인구가 많던 인구가 직장을 바꾼다든지 업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떤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시의 사람들이 도시는 큰데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 동안에 이것이 어떤 조정이 되겠죠. 그 조정되기까지의 어떤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토마스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구론이라고 하는 것을 1798년도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런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인구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죠.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구량이 많지. 왜냐하면 신생아 출산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신생아가 사실은 병이라든지 주로 이제 어떤 병을 얻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 수명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던 것이 어떤 의학의 어떤 발전 이런 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생아의 어떤 그런 이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신생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의학 발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식량 생산은 굉장히 급수적으로 굉장히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토마스 메서스가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이러한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빗나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농업 기술이 발전을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계속 이제 어떤 이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피임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다음에 산화 제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쟁, 유럽 같은 경우는 제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혹독한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남자 군인들이 많이 죽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인구가 그렇게 막 한정적으로 무한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 그다음에 어떤 팬데믹을 거친다든지, 그래서 실제 상황하고는 굉장히 빗나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메서스의 인구론은 정확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한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도 굉장히 자원이 이제 한정이 돼 있고, 식량도 이제 한정이 돼 있겠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구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어떤 짚어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근대 인구론의 어떤 기초를 만들었다는 그런 혁혁한 그런 공헌을 세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 변천의 어떤 그 모델을 좀 보겠는데, 오른쪽 그 다이어그램을 보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인구 변천의 모델이 요 사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구는 의학과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사망률이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후 어떤 개인주의나 어떤 교육비의 어떤 증가,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사회 진출과 교육, 이런 과정 통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출산을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서 출생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는 소산소사의 3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도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두 번째 되면 이제 제2단계가 되면은 사망률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율은 또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 인구수가 증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3단계에서는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망률도 낮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제3단계 정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은 출생률도 낮아지지만, 그다음에 사망률도 낮아지면서 인구 피라미드도 이렇게 홀쭉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모든 국가가 경험하는 건 아니고, 경제 발전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선진국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변천 모델을 얘기를 할 때는 1단계 다산다사,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높아지는 그런 단계가 있고, 2단계에 와서는 다산소사의,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 3단계에서는 소산소사의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3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교육비라든지 핵가족화, 그다음에 어떤 여성의 어떤 이제 사회 진출,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출산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스스로 하는 그런 출산 통제로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인구 성장도 둔화되고 정체되고, 인구가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볼게요. 1948년도죠.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의 인구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과 함께 폭발적으로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면 이제 다산 소사의 단계를 거쳤으나, 이제 2020년 뭐
그 전에 이제 2015년부터 이런 징조가 있었는데 2020년에 약 5,184명의 어떤 5,184만 명의 인구 이제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또 외국인이 또 이렇게 증가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뭐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향 곡선을 지금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출생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진 소산소사의 3단계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196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1953년 이제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고 이 베이비 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인구가 태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부터는 아이를 좀 적게 낳자. 그래서 시대별 인구 포스터를 보더라도 행복한 가족은 가족 계획으로 뭐 이런 과정을 이런 포스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인구를 지금 컨트롤하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라고 하는 게 강할 만큼 그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구가 급증하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었습니다. 1970년대 와서는 둘만 낳아 잘 살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포스터가 있었고, 1980년도에는 둘도 많다. 그래서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이제 슬로건이 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비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오히려 이게 너무 이제 출산을 이제 이제 금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출산 장려를 안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출산을 장려하고 본격적인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2010년대부터는 출산을 엄청나게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는 어떤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많이 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보면은 자, 이런 과정 통해서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극단적인 공간 수요라고 하는 것을 전환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 디자이너가 일이 많아지는 순간은 항상 어떤 사회적인 어떤 큰 사건들이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간의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주거 공간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가 되니까 일이 없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간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결국 이제 유년층의 어떤 필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나 산부인과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학교가 이제 빈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령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노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들, 노인 병원들,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부족한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런,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같은 경우는 유년층 공간에 소멸이 된다. 그래서 산부인과, 신생아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산업, 이제 뭐 병원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학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망라한 전반적인 산업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그 유아가 이제 희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유아 한 명에 들이던 공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초중 고등학교가 폐교를 하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가 많이 폐교를 하고 있고 대학도 이제 폐교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방 교육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기관이 폐쇄된다는 것은 결국은 거시적인 공간 수요의 어떤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 이제 어떤 보육, 그런 인프라의 공간적인 축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인데,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간이 양극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시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아주 심각하게 부족하죠. 그 다음에 농어촌 청년 인구가 부족해지니까 그쪽에 있는, 이제 그 집들이 폐가가 많아지죠. 그래서 어떤 농어촌 마을이 있었는데 젊은 층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그 지역의 산부인과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어떤 산업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농어촌에 있는 청년 인구가, 이제 자기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 농어촌에서 이 청년 인구들이 떠나고 나서 그들의 어떤 부모 세대는 또 나이가 들면서 삶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주거를 이제 그러니까 주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폐가가 증가되고 결국은 마을이 슬럼화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노인들은,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신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1970년대 그 신도시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신도시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제 청년층, 그러니까 주로 이제 30대나 40대 중년층이나 장년층이 그 신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자기네들 아이들을 그 신도시에서 길렀죠. 기르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아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이 노인들도 이제 한두 분씩 다 돌아가시면서 그 아파트가 공동화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가 빈다든지, 그럼 이제 그 빈 집들을 그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미 그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료나 요양 인프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죠. 자, 정리해보면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저출산의 경우는 유아나 청년의 산업을 축소시키고, 그 산업의 축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공간의 축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청년 1인 가구도 늘어나지만 고령층 1인 가구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구는, 중요한 것은 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증가가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는 신도시가 슬럼화되는 그런 위기라고 하는 것이 봉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외국인들이 정주를 하게 하고, 그 정주를 위해서 어떤 그 원주민들과의 어떤 사회적 협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그런 협의체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추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굉장히 장수를 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다 못해서 0.72 뭐 이 정도가 되는 뭐 이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출산율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구체적인 데이터와 뭐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그 공간적인 해법을 가지고 이것을 대하는가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산율 쇼크가 이루어졌죠. 대한민국의 출산율 쇼크가 있었는데 2023년이죠.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유례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숫자고,
인구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독일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 이하가 되는 출산율을 잠시 동안 통일된 동독에서 조금 이렇게 경험을 했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뭐 그 수치가 다시 높아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다시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문제는 이 0.72가 갑자기 2.1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3년 신생아 수가 23만 명에 불과했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재 같은 이제 추세라면 한국의 인구는 3분의 1 정도로 감소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우스 코리아 이제 남한을 침공하고 싶어하는 북한 같은 경우는 전쟁 필요 없이 그냥 내려오면 된다.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나 어떤 거대한 전염병 없이 나타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하락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0.72를 얘기하는데 이제 2023년에 기록했던 지금은 좀 많이 좀 올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2.1이 이 숫자가 2.1 이하가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2.1이 된 시기가 언제였을까? 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1983년인가 그래요. 1983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런 것 같은데 그때 이미 2.1 이하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2.1을 거쳐가지고 초저 출산이 1.3인데 그것을 그 밑으로 들어온 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일단 감소를 하게 돼 있죠. 자,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국가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청년층 감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타격이 있겠죠. 그러나 국방력 저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어떤 병사가 56만 명이었어요. 내가 군대에서 뭐 이제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60만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2025년도에는 45만 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6년 만에 상비 병력이 한 20%가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어떤 사단급 부대가 해체가 됐죠. 부대가 해체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군부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형성되었던 도시들이 이제 쇠락하게 된다,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 어떤 그런 이제 부대끼리 이제 통폐합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도시가 이제 무너지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죠. 이 얘기는 청년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청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생산과 소비 모두 이제 위축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세수와 내수 모두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가 없기 때문에 구인난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국방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가 감소한 상비 병력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이제 불안정한 그런 국방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 유지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군 조직이 해체가 되고 통폐합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방의 어떤 그런 누수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최근에 와서 뭐 AI다, 뭐 로봇이다 이런 것으로 많이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국방 상비 병력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급속한 그 고령화하고 관련돼 가지고 건강 수명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수한 의료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수명을 연장을 시켰죠.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그래프처럼
질병 없이 사는 이제 건강 수명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80세 이상 지속되는 그런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이제 안고 생존한 이제 기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제 건강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제 시간이 길어졌죠. 그 얘기는 그만큼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 요양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복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복지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1970년대는 62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1세가 되면은 이제 환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갑 잔치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80년대에 가서 68세가 되고 2000년대에서 76세가 되더니 2015년이 되면서 82세, 지금 현재는 85세까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이 80세가 돌파했는데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건강한 건강보험 체계, 그 다음에 조기 건강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접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어떤 데스크로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뭐냐면 출생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똑같아지는 그런 시점을 데스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이제 벌어졌죠. 그 이후로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이만큼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붉게 칠한진 영역만큼의 그 인구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고 파이가 줄어든 만큼 청년과 노년의 어떤 공간과 자원 어떤 배분을 둘러싼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어떤 청년층이 다수의 노년층을 부담해야 되는 부양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치인들은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청년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년들이거든요. 노년층이거든요. 어떤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표심을 의식한 상태로 노년층에 대한 어떤 복지나 후생 이런 것들에 대한 중점을 맞춘 그런 정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인구 문제가 국토 전체에 불균형한 어떤 공간 타격을 주게 돼 있는데 지방의 어떤 인프라가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변화가 바꾸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공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간 디자인은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어떤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죠. 붕괴가 되기 시작했고, 수도권의 어떤 과밀한 밀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빚어낸 주거 비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왜 건축과 도시계획의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이죠. 사람들이 수도권 몰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인구와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간 밀도도 높아지고 공간의 어떤 수용도 많이 있지만 인구가 그걸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하나의 공간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구 감소의 어떤 직격탄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출산율이 더 높은 지방의 소도시와 농어촌이 먼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되고 마을의 청년층이 없어지면서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수도권은 어때요? 인구가 과밀하고 이러한 그 과부하를 사실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에 대한 어떤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방은 인구 유출로 인한 소멸 위기가 있고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위한 과부하 위기가 있고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이제 그 뭐 역설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출산의 어떤 그 진원지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이죠. 근데 사실 빈집으로 무너지고 소멸되는 지역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서울을 포함한 어떤 수도권을 몰리는 것은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냅스의 어떤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수도권이 과부가 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보시면 알겠지만, 1970년대는 이제 남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부산, 뭐, 어떤 포항, 뭐, 울산, 이런 지역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여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업단지들이 197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공업단지들이 많이 이제 창출이 됐죠. 그래서 울산, 창원, 포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어떤 중공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2010년대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식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몰려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연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강요, 국토에 대한 어떤 구조의 변경에 대한 그런 강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봤을 때 청년들은 이와 같이 서울로 몰리는 이러한 그 이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 도미노처럼 어떤 그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죠.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자, 지방에서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면은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인구가 빠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그 강력한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인구가 빠지기 때문에 상권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는 노인들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을을 대상으로 업을 이어가던 마트나 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생필품과 식량,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트럭 형태의 어떤 상점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충분치가 못하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어떤 분교 형태의 어떤 교육 인프라가 붕괴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오히려 청년의 인구를 유출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유출됐기 때문에 상권 붕괴가 이루어졌고 교육 인프라가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어떤 필수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쨌든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환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사는 당연히 이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본업 자체가 어떤 그 수련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환자를 돌봄으로써 본인의 의료 스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에서 그 연쇄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청년 인구가 유출됐기 때문에 상권 붕괴가 이루어지고 교육 인프라가 붕괴가 됐으면 필수 의료가 붕괴가 된 건데, 오히려 이 세 가지가 붕괴가 됨으로써 또 다른 청년 인구 유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결국 도미노처럼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청년이 빠져나간 지방의 삶에 대한 그런 생태계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통폐합되고 결국은 병원마저 이제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강원도에 있는 이제 출산을 앞둔 산모가 출산 중 사망할 가능성이 뭐 중국보다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겠다는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육, 의료뿐만 아니라 문화붕괴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부족으로 떠날 이유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게 바로 이 문화 이제 붕괴인데, 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떤 박물관, 미술관뿐만 아니라 영화관조차 하나도 없었을 때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크기 위한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현대 사회에 맞게끔 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지방의 공간 수요를 낮추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자, 이 낮춰진 수요만큼 또 도시, 특히 서울과 같은 이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어떤 공간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예. 자, 수도권 집중의 이면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엄청난 이제 주거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도권을 상경한 청년들은 가장 먼저 그 청년들이 맞이하는 것들은 뭐냐면 살인적인 주거비용이에요. 주거비용의 장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 청년의 부모들이 어떤 노후 자금을 이제 전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주거비용 마련한다든지 학비를 마련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상경한 그런 젊은 층들은 학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젊은 층들이 결국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주거비가 높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 과정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배제된 선택으로 전략이 구조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기회를 찾아서 그 지방의 젊은이들이 상경을 했는데 청년들이 맞이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주거 비용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고, 기형적으로 높은 어떤 그런 월세나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감당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모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결혼과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결국은 공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거 불안정과 출산 기피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면은 20에서 39세 청년층, 자, 이 사람들이 주로 출산을 하겠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이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고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 마련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었고, 두 번째가 고용 및 소득의 어떤 불안정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가정들이 결국 이제 결혼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낮게 만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과 제도가 결합을 해서 어떤 이 공간의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 변화를 지탱할 만한 새로운 건축적 해법이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의 주거 공간이 어떤 진화가 돼야 되는데, 신혼이나 출산 뭐 이런 신혼 가구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맞춤형 공공 임대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산을 했을 때 혹은 출산을 임박한 어떤 산모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재택근무와 육아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한 그런 주거 평면 설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공간 건축이나 공간 쪽에서 요구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공간도 진화를 해야겠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이제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육아를 포용적인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게 사무실 건축과 사무실 공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료 대란이 이제 나타난 그런 현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길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대한 것들이 다르죠. 그 생존의 길이조차 거주하는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불평등 사회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극심하게 공간적 양극화와 관련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방 붕괴,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신호탄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거주 공간이 수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조금 슬픈 내용인데, 2023년 평균 기대 수명을 보면 서울은 뭐 공해도 많고 뭐 자연도 없고 뭐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로 돼 있어요. 경기도가 83.9세인데 기타 광역시나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33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건강 수명을 보잖아요. 건강을 수명을 보면은 이제 서울이 70.8세예요. 근데 전라남도가 이제 68.3세로 돼 있거든요. 결국 2살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의 서초구하고 경북 영덕군의 기대 수명 차이는 무려 13년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의료시설이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런 편중되는 과정 속에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그 기대 수명이 높을 수밖에 없고, 건강 수명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밖에 이제 지역의 어떤 농촌이라든지 농촌 마을 같은 경우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불거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방의 이제 의료 붕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려면은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공간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사진을 보면 뭐냐면은 그 새벽에 아침이죠. 아침에 보면은 이제 수서역 같은 이제 KTX역 앞에는 서울에 있는 여러 병원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특히 이제 수서역 같은 경우 삼성 서울병원에서 가까워서 지방에서 이제 KTX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밑에는 뭐냐면은 환자방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을 오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의료가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도 양극화되고 있다. 결국 이제 어떤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서울을 더욱더 사람이 몰리는 도시로, 동시에 지방의 어떤 인구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어떤 그런 의료 대란 같은 경우도 결국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지역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의사가 지역에서 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방 의료를 위해서 헌신을 하던 분들도 헌신하던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가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가 사실은 뭐 의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수련 과정이라고 하는 게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평생이죠. 평생 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환자들을 보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의료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인데, 이제 환자도 없고, 그 다음에 있었던 환자마저도 다 서울로 이와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나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부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외는 또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어떤 불균형이 이제 초래하게 될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세대 간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진국들의 어떤 고통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좀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 간 부양 체계가 붕괴가 되고 있는데, 청년층의 어떤 그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청년들은 결국 뭘 많이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들이 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고령층의 어떤 돌봄 어떤 수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소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어떤 활기 있는 그런 소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어떤 그 인구가 급감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 청년층 자체도 없잖아요. 결국 이제 향후 20년 내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되는 청년 인구가 급감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결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원인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돌봄이 폭증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노인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질환을 갖게 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 질환을 갖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케어하기 위한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세금으로 채워지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조세 부담의 임계치도 왔고 소수의 어떤 청년이 다수의 노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혹한 어떤 세금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야 될 청년층은 굉장히 소수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요양을 이제 해야 될 노년층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방법은 건강한 노년층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공간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선진국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맞이했던 서구 이제 선진국의 어떤 위기 사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70년대 뭐 80년대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막대한 GDP를 투입을 했죠. 투입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주로 북구라파에 해당하는 어떤 그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제 돈을 많이 투여를 함으로써 재정을 투여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살짝 살아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의 인구 규모라고 하는 것은 서울 인구보다도 작아요. 사실은 1,000만이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많은 국가들이거든요. 그 나라와 독일이라고 하는 큰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1.4 이하의 저출산으로 다시 이제 또 낮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한 번 낮아진 어떤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독일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10년대 그때 이제 그러니까 2008년도 뭐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 위기가 있었고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청년층이 출산을 포기하고 그리스를 떠난다든지 그다음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신학기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학교가 연쇄적으로 폐교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도 일본과 같이 굉장히 장수 국가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5%를 차지하고 있고, 문제는, 이태리, 그리스, 독일 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유럽에 있는 청년들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 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태리에서 부양부담을 이제 부담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태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 특히 고학력자 중에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해서 두뇌가 유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IT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어떤 그런 그 공부를 한 고학력자들은 다 미국으로 떠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높아 있죠. 그래서 어떤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규모 사회 어떤 시위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 챕터에서는 4차 산업이 바꾸는 산업지도와 공간의 재설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3차 그 산업, 즉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지식산업으로 바뀌면서 국토의 어떤 지형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구의 어떤 그런 문제가 급속히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에 첨단 클러스터가 집중이 돼 있고, 이에 따라서 국토가 굉장히 기형화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층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을 보면은 4차 산업 중심으로 어떤 산업이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 지식 클러스터에 수도권이 이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블루 칼라 중심의 3차 산업으로부터 화이트 칼라 중심의 어떤 지식 산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래는 어떤 그런 용인의 어떤 그런 반도체 단지라든지 수원, 용인, 뭐 이천 뭐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 어떤 그런 반도체 단지가 있고, 판교에 IT를 중심으로 한 산업 단지가 있고, 마곡이나 송도를 통해서 바이오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첨단 산업은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은 당연히 여기를 갈 수밖에 없죠.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거대한 블랙홀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수도권의 이제 자리매김이 만들어지고, 네, 공간적으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자, 이게 60년대요. 보면은 이제 그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고 노인 인구는 적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형태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하면서 가운데가 이제 볼록해졌고, 그게 2010년이 되면서 조금 더 가속화되고, 2030년이 되니까 밑에가 가늘고 위가 뚱뚱해지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것이 2060년에 갔을 때는 이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위가 이제 뚱뚱해지고, 유소년, 이제 노년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유소년, 14세 미만의 어떤 그런 우리의 미래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구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로 바뀌었다가 역피라미드로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홀쭉한 모습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과정이 가장 심각한 데가 또 이제 부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데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이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많이 붕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새로운 산업을 유치를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산업 대신에 아파트를 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가족이 재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안적인 공간이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가족 시대, 대가족에서 분화가 됐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가족 시대 때는 사실은 돌봄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돌봐줄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해가지고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 아이를 돌보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아이를 더 많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족에서
노인이 아프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프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가족 제도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핵가족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돼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혼 청년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이제 같이 오래 사시면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혼자 살아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청년과 그 사별이나 이혼을 한 노인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5.5%가 되었고, 서울시는 이보다 높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이제 원룸 형태에서 주거 생활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안전 속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집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갖춰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고립하게 되어 있고, 영양적으로도 불균형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고독사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가족이 붕괴가 되면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을 돌보는 것도 있는데, 다 우리가 사실은 대가족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1인 가족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힘든 사회로 스스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이제 캥거루족이 나타났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보면 이제 과거에는 한 지붕 세 가족이었죠. 그래서 집 한 채에 세 집이 살면서 상호 돌봄을 하면서 이웃사촌이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것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됐다가 지금 현재는 한 지붕 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가 부족한 거는 이 문제예요, 사실은. 집 한 채에 예전에는 세 가족이 살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밖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계속 부족하고, 부족한 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밀려나서 경기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제난이 있으니까 이 젊은 층들이 주거 비용을 감당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 집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것들이죠. 아니면 이제 독립을 미룬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캥거루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핵가족으로 혹은 1인 가족 시대로 가는 그런 것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제 한 집에서 기거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즉 노인과 육아의 어떤 돌봄의 어떤 대안적 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대안적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노인들이 요양원에,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가서 살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서, 그다음에 뭐 호스피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삶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어졌는데,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삶을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87%는 이러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본인의 살던 집,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생을 마감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요양원 중심의 어떤 격리 체제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구라파, 일본 등에서는 지역사회가 돌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지역사회 공동 돌봄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건축적인 해법, 즉 코하우싱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완벽한 그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나 식당, 그다음에 여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그런 새로운 이제 어떤 그 거주 형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주 형태가 많이 제한이